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시민대학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공동으로 기획한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한태리입니다. 네, 오늘 이곳에 다양한 연령대를 가진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그만큼 모두가 민주사회 그리고 세계 시민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오늘 세계 시민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와 이 문제를 민주 시민으로서 어떻게 극복하면 좋을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를 맡아두실 두 분의 강연자를 큰 박수로 모셔볼까요? 네,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먼저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러시아에서 출신하지만 지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 일리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 중인 교수 윤순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두 분께서 어떤 강연을 들려주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먼저 일리야 교수님의 강연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윤순진 교수님은 나중에 2부 때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인데 여러분들이 자기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 한 10분에서 15분 동안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께 드렸으면 하는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많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2부 때 많은 질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 다문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그거 하기에 앞서서 이제 간략하게 자기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플라디보스톡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고 항상 한국에 오기 직전까지 거기서만 살았습니다. 플라디보스톡은 한국이랑 매우 가까운 도시이기도 하고 항상 어렸을 때부터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우리 항상 이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중국, 한국, 일본. 그래서 당연히 고등학교 때 동양학과에 들어갔고 대학교 때부터 한국말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거의 3학년 때 한국에 오게 돼서 장학금을 받고 한국에 오게 돼서 연세대학교 어학당을 1년 코스를 마치고 바로 같은 대학교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로 들어가서 이제 석사 과정까지는 다 마쳤죠.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국 중간에 한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교에 가서 박사 과정을 밟기 시작했지만 중간에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괄호 안에 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아닙니다.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국에 살면서 되게 다양한 일을 운 좋게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영사관에서도 조금 일해보고 또 대학교에 공부를 하면서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온라인 마케팅 팀에서 일을 해보고 본격적으로 졸업을 하고 우리 나라의 제일 최고인 회사 S사에 들어가서 또 인사과에서 근무를 했고요. 그 이후에는 또 역시 운 좋게 방송에서 출연하게 돼서 지금은 현재 방송 활동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또 2018년부터 수원대학교에서 외국어 학부의 교수 취직을 해서 학생들에게 러시아 문화, 러시아 문학 그리고 러시아 역사, 러시아 사회와 관련된 그런 수업을 맡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하면 이제 협치와 시민사회 그리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소수죠 이민자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2억 8,100만 명이 이민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이거는 거의 전 인구 지구의 인구의 4% 정도 되는 숫자인데 뭐 4%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4%라는 게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억
명 정도 되는 숫자인데 그만큼의 자기가 태어난 나라 아닌 다른 나라에서 살게 되는 사람들이고 이거는 말 그대로 이민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난민들. 그리고 2세부터는 다 등록되어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이민으로 다른 나라에 가서 결혼을 하고 2세를 낳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민자 그런 스테이터스를 그런 등급을 잃기 때문에 그 현지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되지만 실제로 1세가 가는 이민자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들이 3억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보면 이민에 대한 국가의 정책이 크게 세 분류가 있다고 연구자들이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동화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다른 나라의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에 완전한 동화를 추구하고 있는 그런 이민 정책입니다. 제일 대표적인 예시가 조금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제일 대표적인 게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에 이민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동화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동화라는 게 자기 원래 본래 풍토의 문화, 역사, 언어를 다 깨끗하게 포기하고 새로운 나라에 온 나라의 문화를 100% 받아들여라라는 정책입니다. 뭐 조금 좀 거칠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상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민자 오는 이민자를 통계를 뽑아서 보면 거의 대부분 오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국가들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브라질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비슷한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하고 종교가 거의 비슷하고 언어가 많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동화주의라고 해서 뭔가 강력한 느낌이 들지는 않지만 어쨌든 브라질이라는 국가 같은 경우는 아예 동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화를 하면 자기 기존에 있는 국적을 아예 포기하고 깨끗하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라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다원주의고 말 그대로 우리가 다원주의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하위 카테고리가 있긴 한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다문화 여기 속해 있죠. 다원주의가 말 그대로 여러 배경이 어울려서 같이 산다는 뜻이고요. 제일 대표적 이런 정책을 펼쳐주는 나라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나라는 미국과 캐나다예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우리나라에서 이민을 많이 받고 있는 나라들이 이런 정책을 실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가 또 이민 국가라고 해서 다 똑같은 정책을 펼쳐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melting pot 그러니까 영광로라는 정책이 있죠. 그게 어떤 얘기냐면 서로의 배경이 다르고 서로의 언어가 다르며 서로의 종교가 다르지만 미국에 와서 다 똑같은 새로운 미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자라는 정책입니다. 다원주의긴 해요. 이거는 동화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원래 배경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 원래 있는 배경에다가 새로운 정체성을 얽혀라라는 그런 읽혀라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는 정책이기도 하죠. 반면에 미국이랑 국경을 맞서고 있는 나라지만 캐나다고요. 하지만 이민 정책이 매우 많이 다릅니다. 캐나다의 이민 정책은 샐러드 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말 그대로 샐러드 생각하시면 돼요. 샐러드가 뭐예요? 여러 재료들이 같은 접시에 넣어서 뭔가의 새로운 요리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 샐러드를 살펴보면 이 재료가 다 뚜렷하게 나타나요. 뭐 파프리카가 따로 있고 뭐 샐러드 따로 있고 뭐 오이가 따로 보이긴 한데 다 똑같이 다 같이 어울리면 새로운 요리가 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빗대어 부르는 게 바로 캐나다의 이민 다원주의 샐러드 볼이라는 정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제주의인데 배제주의는 거의 대부분 단일 민족이 사는 국가에서 많이 채택되는 정책이긴 한데 제일 대표적인 게 아랍에미레이트예요. 뭐 두바이 제일 유명하죠. 아랍에미레이트 도시 중에서 두바이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두바이에 살고 있는 아랍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90% 이상이 다 이민자예요.
거의 대부분 뭐 네팔, 인도, 파키스탄 뭐 그쪽에 오는 이민자 이주 노동자 분들이고요. 그래서 가서 일하고 돈 벌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고요. 그리고 배제주의 안에서는 현재 살고 있는 민족들은 딱 그 이민자를 그 정도 그 선까지만 보는 정책이에요. 우리나라에 와서 돈 벌고 세금 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 나라에 와서 영주권이나 귀화가 당연히 절대 안 되고요. 결혼도 최대한 자제하라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고 있고, 최대한 현지인들과 이주노동자가 섞이지 않은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주거 형태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이주노동자를 아예 따로 도시에 동네를 마련해서 너희들은 여기서 살아라는 식으로 하든가, 아니면 아예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주노동자 분들에게 제공해주는 뭐 병원 서비스라든가 행정 서비스라든가 따로 마련해 놓고 거기는 써라 사용하라라는 정책을 펼쳐주는 게 우리가 바로 배제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공식적인 입장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문화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는 걸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사실상은 이 정책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매우 많이 다릅니다. 말로는. 우선 대한민국에서는 이민자를 볼 때 크게 두 분류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법으로도 되게 많이 다르고 있고 담당하는 기관도 많이 다릅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으로 오는 이민자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으로서는 첫 번째 노동부, 두 번째 여성가족부, 그리고 세 번째 법무부인데, 노동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주 노동자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죠. 이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사실상 배제주의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비자를 내줄 때도 항상 마감일이 있고, 그 마감 이후에는 영장이 안 되는 비자 등급들은 다 대부분이고요. 또 최대한 한국에서 뭐 건강보험이라든가 연금보험이라든가 이런 것 상품 가입을 자제하라는, 또는 굉장히 많이 어렵게 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제일 많고요. 반면에 여성가족부가 실시하고 있는 여성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정책들은 거의 대부분 동화입니다. 그분들에게는 최대한 자기 원래 배경을 포기하고 한국 사람이 되라라는 정책에서 뭐 수많은 다문화 지원센터라든가 뭐 한국말 배울 수 있는 코스 뭐 학원이라든가, 또 살면서 뭐 가족에 대한 뭐 한국 문화를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라든가 그 상당히 많이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이주 노동자와 달리 여성 결혼 이민자분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상대적이지만 쉽게 귀화를 할 수 있게끔 트랙 자체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그렇게 조금 또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고요. 하지만 또 얼마 전에 아주 재미있는 뉴스가 나왔는데, 내년부터는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도, 그러니까 아시아에 있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유일한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지금은 2023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4% 조금 안 되는 이제 외국인들이 사는 한국에서 숫자를 세보면 4% 정도, 인구의 4% 조금 안 되지만 내년에 이 숫자를 훨씬 넘을 거라는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4%를 넘으면 UN 기준으로 봤을 때 다인종 국가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에 적당하게 정책을 펼쳐줘야 하고, 또 국제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정책, 여러 가지 뭐 법이라든가 뭐 규제, 규칙을 실시해야 하는 그런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우리 대한민국은 내년부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문화가 뭘까요? 뭐 물론 한국에서 많은 외국인 분들은 활동을 하고 있죠. 뭐 여러분들이 다 아는 뭐 K-pop
그룹 안에 외국인들도 많고 그러니까 혼혈도 많고 순수한 그러니까 그런 말은 좀 이상하지만 순수한 외국인들도 많고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 블랙핑크의 리사는 태국 사람이죠. 또 뭐 여러 그 우리랑 같은 비전상회담에서 나왔던 뭐 줄리안이나 타일러 또는 뭐 트와이스에서 나오는 쯔이 레스라핌에서 나오는 사쿠라 뭐 등등등 되게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블랙핑크 리사 같은 경우는 뭐 누가 봐도 태국 사람이고 태국 출신이고 한국말을 잘하는 태국 사람이지만 리사가 한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국을 알리기 위한 그런 업적을 누구나 부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리사를 당연히 외국인이라기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한국인이라기엔도 뭔가의 어색함이 있는 그런 현재는 분위기죠. 그 반대 이제 아주 화려한 케이팝이나 뭐 방송에서 나오는 외국인들이나 말고 우리 일상에서 정말 어떨 때는 슬픈 어떨 때는 기쁜 케이스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웬디 군 같은 케이스는 되게 대표적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콩고의 웬디의 부모들이 한국으로 난민 인정을 받고 왔어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난민 비자 등급으로 한국에 살고 있는데 웬디가 한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공고에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뭐 한국 애들이랑 같이 놀고 같은 유치원, 같은 초등학교, 같은 중학교 쭉 해왔어요. 그래서 당연히 공고의 부모님들이 하는 말보다 한국말이 훨씬 더 잘하고 있고 모어에 가까운, 그러니까 모어예요. 사실은 모어하죠.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근데 이렇게 한국인 친구들이랑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어울리다 보니까 뭐 어느 때 자기가 갑자기 씨름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대요. 근데 씨름을 하다 보니까 일단 자기 반에서는 1등이 되고, 근데 학교에서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1등이 되고, 근데 자기 동네에 보니까 자기 동네 1등이 되고, 근데 도시에 보니까 도시에 1등이 되고, 막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뜨기 시작해서 선수로 씨름 선수로. 그래서 너무 잘하기 때문에 이제 그 웬디가 살고 있는 도시가 아예 넌 국가 대표로 나와봐. 되게 그 아주 그 어린 친구들에게 청소년 대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돌아오는 답이 외국인들은 씨름을 할 수 없다였어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 스토리가 워낙 너무 이 얘기가 널리 퍼져서 이제 실제로 씨름협회가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반침을 바꿔서 외국인들도 외국을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제 대표로 나올 수 있게끔 마련했어요. 그래서 웬디가 거기 나와서 우승을 못했지만 뭐 2위인가 3위를 차지를 했어요. 뭐 완전 우승을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자기가 꿈을 이룬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유명한 모델 중에서 한현민이라고 있는데 저도 현민이를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민이가 한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긴 게 그렇지만 원래 부모님들이 이제 아빠가 미국 흑인 분이시고 엄마가 한국 분이신데 한국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자랐고 모든 교육을 모든 것을 한국에서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서툰 영어예요. 막 이렇게 문법도 틀리고 발음도 되게 이상하고 막. 근데 누가 봐도 이제 흑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계속 어렸을 때부터 많은 차별을 받으면서 자랐다고 얘기를 항상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에서 항상 나왔을 때 그 본인한테 향해지는 질문들이 뭐 김치 좋아해요? 매운 거 잘 먹어요? 막 이런 질문에 되게 많이 상처를 받는다고 얘기를 해요. 아니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에서 쭉 자랐는데 한국 사람인데 언어도 한국어고 근데 저에게 김치를 좋아하냐고 질문을 해보시면 뭐 어떡하냐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방송에서 하고 있죠. 또 이분도 있고요. 이분은 조금 다른 얘기죠. 원래 외국인이었다가 한국에 와서 2016년에 귀화를 해서 지금 거의 뭐 7년째, 8년째 이제 한국인으로 살고 있는 저고요. 저도 이제 그
외국인으로 살 때랑 귀화하고 나서 한국인으로 사는 데가 어떻게 바뀌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어요. 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딱 에피소드 하나만 알려드리고 마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정말 엉뚱한 곳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말 어이없는 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귀화하고 나서 제가 귀화했을 때 개명을 따로 안 했어요. 그냥 제 원래 러시아 이름으로 귀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 주민등록증에 델라코프 일리아라고 돼 있어요. 7글자예요. 근데 귀화하고 나서 이제 제주도에 갈 일이 생겼는데 그래서 뭐 평소와처럼 똑같이 이제 항공사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해보는데 안 되고 있었어요. 예약 자체가. 그래서 무슨 문제인가 싶어서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봤더니 고객센터에서 돌아오는 얘기가 저기 국내에서 비행기를 타려면 이름이 무조건 4글자 아니어야 된대요. 아니면 비행기를 못 탄대요. 그래서 어떡하냐고 얘기를 해봤더니 KTX 타고 가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어이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제주도에 못 가요. 비행기 자체를 못 사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해외로 갈 때처럼 그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을 때 한국인으로 예약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딱 이렇게 체크를 해서 여권을 가지고 가야 하는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좀 엉뚱한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우리가 일상에서 차별들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준비가 잘 되어 있나? 그럼 그것보다 조금 더 잘했으면 하는 조금 더 철저하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준비를 어떤 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뭐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시민 사회에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또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떤 태도를 가졌으면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리아 교수님의 강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말 서로에게 얼마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지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잠시 후 패널 토크 시간에 더 깊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윤순진 교수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환경을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풍성한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잠시 후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윤순진입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말씀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한 기후 시민의 역할 또는 더 나아가서 세계 시민의 역할입니다. 사실 앞 강연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결국 우리가 인간으로서 굉장히 동등한 존재이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삶 이런 것들이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는 건데요. 특히 환경 문제, 오늘 드릴 이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 우리 모두가 세계 시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구라는 이 공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공간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제 뭐 4가지 정도로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여러분 이번 여름 어떠셨습니까? 이번 여름 너무나 더웠습니다. 아직 2023년 연평균 기온은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2023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여름은 지났죠. 북반구에서 여름을 이야기할 때는 6, 7, 8월 3개월 동안의 평균 기온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올해 여름은 이제까지 여름 가운데, 이제까지라는 것은 사실 온도계로
온도를 실측하기 시작한 건 1850년대부터라고 하고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이렇게 온도를 실측한 건 아마 1880년대 같습니다. 근데 1880년대 이후로 측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볼 때 올해 여름이 북반구의 6, 7, 8월의 평균 기온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 그림은 나사에서 발표한 그림인데요. 1951년에서 1980년 사이 평균 기온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낮을 때는 푸른 계열로, 그보다 높을 때는 붉은 계열로 표현을 했는데, 보시면은 2023년 제일 마지막에 있는 그 막대가 아주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사실 올해 여름이 가장 더웠고, 월로 따지면은 7월이 가장 더웠다고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온이 높았던 게 바로 올해 8월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올해 8월은 이제까지 8월 가운데는 가장 더웠죠. 우리나라는 이게 지구에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기온차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8월이 더 높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 7월에 세계 기상기구에서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2022년에 그런 세계 기후의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2022년 온도는 산업화 이전 온도, 산업화 이전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기준을 언제로 잡냐면 1850년에서 1900년 사이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온도라고 부릅니다. 그에 비해서 1.15도가 올라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많은 요소들이 최고치를 찍거나 낮아지면 안 되는 것은 최저치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인데요. 그래서 요즘 기후변화라는 말이 그래도 가장 널리 쓰이고는 있지만, 기후변화라는 말과 더불어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 표현이 기후위기입니다. 2019년 5월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우리가 환경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용어를 바꾸는 이유라는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들은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말 대신 기후위기, 기후 비상, 기후 붕괴라는 말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가열화 또는 열화, 뭐 우리말로는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영어로는 글로벌 워밍이 아니라 글로벌 히팅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기후 변화나 지구 온난화는 너무 온화하다. 우리말로 제가 번역을 해보면 사실 그 의미는 너무 한가하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학자들은 지금의 기후변화가 너무나 심각한 방향으로 치닫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변화라는 말은 긍정적인 것도 우리가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뭔가 상태가 달라지면 변화예요. 그리고 변화에는 느린 것도 있고 빠른 것도 있는데, 변화의 방향성도 변화의 속도도 이야기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후위기다. 지구온난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표면의 평균 온도가 올라가는 현상을 우리가 지구온난화라고 부르는데,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극단적인 기상현상을 기후변화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냥 온난화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7월 말에는 안토니오 구테러스라고 유엔 사무총장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지구 온난화의 시대는 가고 지구 열탕화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뭐 어떤 분들은 열대화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보일링은 끓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열탕화 또는 비등화, 이런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그런 정도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세계인 모두가 함께 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이 지구가 변화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럼 이런 일이 발생을 했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세요. 온실기체가 갈수록 늘어나서 대기 중에 온실기체의 농도가 점점 높아져서 예전보다 온실효과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온실효과를 야기하는 온실기체는 왜 더 많이 늘어났느냐? 그게 자연 상태로 그대로 뒀을 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바로 인류가 사회 경제 활동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온실기체는 주로 어디에서 배출이 되느냐? 에너지의 소비를 통해서, 생산과 유통, 소비를 통해서 발생하는 게 전체 온실기체의 4분의 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온실기체는 이산화탄소예요. 이산화탄소는 전 세계 배출의 75%,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메탄이라든지 아산화질소라든지, 또 우리가
불속가스라고도 부르는데 F가스라고 부르죠. 그런 인위적으로 산업 활동 때문에 만든 그런 온실 기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다 알려진 내용이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입고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집이든 어느 건물에서 생활을 하든 또는 이동하든 이 모든 과정에서 온실기체가 배출이 됩니다. 우리 개개인 모두가 배출원이에요. 여러분 식사하셨죠?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습니까? 뭔가 탈 것을 타고 오셨을 거예요. 그거 할 때 다 에너지 연소하고 오셨거든요. 여러분이 식사할 때 뭘 드셨습니까? 그걸 생산할 때, 또 거기서 쓰레기가 나왔다면 그걸 배출해서 그게 썩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그만큼 많은 온실기체를 배출한 것입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 세 가지 요소, 의식주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현대인은 이동까지 포함해야지 삶이 충분히 설명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모든 행위가 사실 배출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문제의 배출에 책임의 강도는 다르겠지만 책임이 없는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천에 나서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아직도 기후변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인간에 의한 거라는 게 너무나 널리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소위 말하는 석학이라는 분도 또는 유명한 대학의 교수님이 나서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깜짝 놀란 일이 있는데요. 전 세계 과학자들 99.9%는 이것은 인간에 의한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그래프가 바로 그걸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그래프의 제일 오른쪽에 0이라고 아래 쓰여져 있을 텐데 그건 1950년 기준 연도를 0으로 표현한 거고요. 그 왼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숫자들은 몇 년 전인가를 보여주는 건데 단위가 1000이기 때문에 10만 년 전에서 80만 년 전까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그래프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기 중에 CO2 농도가 역사적으로 최고치가 300ppm 아래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420ppm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거는 이제 산업혁명기에는 2280이었거든요. 1.5배 이상 늘어난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사실 CO2 농도에는 오르내림은 있었습니다. 자연 상태에서도 자연 변동은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그 공전 주기도 변하고 지축도 좀 바뀌고 태양의 흑점 활동도 달라지고 또 지구의 화산 활동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복소 에너지가 지표면에 도달하는 정도가 달라지고 그에 의해서 식생 구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CO2 흡수량이 달라져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50년 이후는 2023년 그러면 70년밖에 안 지났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에 80만 년 중에서는 그냥 수직으로 급증을 한 거죠. 이건 자연 상태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후 변화 그러면 사실 극단적인 기상 현상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난 여름에 오송의 지하차도에서 희생당한 분들이 계셨죠. 그런 것처럼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자동차가 침수돼서 재산상의 피해, 논밭이 침수되고 이런 문제도 있지만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바로 또 우리의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량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이런 가뭄이라든지 또 식량 위기 때문에 국가 간의 갈등, 또 사회 내부에서의 갈등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결국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높이는데, 세계 시민의 인식을 높이는데 기여한 공이 있다 그래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가 협의체 IPCC라고 불리는 그 기구와 클린턴 정부에서 부통령을 지냈던 엘고우 씨가 2007년에 노벨 평화상을 받았던 겁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지식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이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작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일도 있었고 세계적으로는 국지전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이나 폭력에 의해서 발생한 난민들보다도 기후변화, 이상기후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해서 강제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야만 했던 이 난민들 수가 더 많았습니다. 54%의 난민이 바로 재난 관련한 것이었고요. 그 재난 가운데 날씨 관련한 분들이 98%였습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난민의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전에 한번 세계적으로 난민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가 있었어요. 시리아 난민이었죠.
그분들이 난민이 되었던 게 우리가 겉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극단적인 종교 세력에 의해서 IS라는 그런 이슬람ik 스테이트죠. 이슬람 국가가 만들어지고 종교적인 박해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난민이 된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지만 왜 시리아의 IS가 그런 국가를 극단적인 종교 세력이 거기서 국가를 세울 수 있었느냐? 한꺼풀 벗겨보면 그 아래는 가뭄이라는 그런 이상 기후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런 어떤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상 이변에 따라서 사람들이 삶을 그 나라에서 이어가기가 힘들어지면 소요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정치적인 불안 상황이 되면은 극단적인 세력이 사회 전체의 어떤 안전한 그런 사회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국가가 만들어질 수 있고 내전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상황들이 갈수록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이제 배출되는 이 온실 기체량으로 봤을 때 온실 기체 가운데서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건 이산화탄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산화탄소가 전체 온실가스 중에 75%일 뿐만 아니라 한 번 배출되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온실 효과를 계속 일으켜요. 평균 50년에서 200년, 심지어 그중에 15% 이상은 1000년 동안 대기 중에 머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빠르게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아까 제가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축산에서 특히 이제 빨간 고기라 그러죠. 소고기 같이 이렇게 되새김을 하는 반추동물 같은 경우에는 메탄을 많이 배출합니다. 이 위에서 박테리아가 작용을 해서 분해 작용이 일어나면서 메탄이 트림을 통해서 많이 나오는데 그 경우에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도 100년 주기로 봤을 때는 21배나 지구 온난화를 더 야기하는데 사실 메탄은 9년에서 12년 정도 머무르거든요. 그러면 얘들이 얼마나 이산화탄소보다 지구온난화를 더 많이 일으키느냐? 20년 주기로 하면은 80배 이상, 최근에는 86배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삶이 그만큼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양으로 할 때는 세계에서 7위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온실 기체로 할 때는 아마 9위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근데 역사적인 배출량, 이게 계속 누적된다 그랬잖아요. 역사적 배출량으로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는 국가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산업화를 우리가 60년대, 70년대부터 막 이렇게 급격하게 해왔지만 짧은 기간에 너무 많이 배출해서 세계 전체에서 누적에서도 17위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요, 우리가 현 세대가 얼마나 많은 그 책임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0년 현재를 이렇게 기준으로 했을 때 연령이 다양할 수 있죠. 70대인 분도 있고 40대 그리고 막 태어난 아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들이 평생 동안 경험하는 기온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70대인 분들은 그분들이 태어났던 1950년 경에는 산업화 이전 온도에 비해서 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근데 2020년에 태어난 아기들 같은 경우에는 그들이 70세가 될 때는 거의 우리가 지금처럼 산다면 4도 이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바로 세대 간 형평성이 얼마나 저해됐는지를 보여주거든요. 이전 세대가 배출해 놓은 온실 기체가 이후의 세대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탄소 배출을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자, 탄소 중립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배출과 흡수를 동등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추가 배출되는 걸 없애자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쉬운 것 같아요. 배출한 걸 흡수하면 되겠네? 근데 배출하는 거 흡수하는 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한번 뱉은 걸 어떻게 그렇게 흡수를 똑같게 하겠어요. 그래서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고 그래도 배출되는 건 흡수해야겠죠. 우리가 밥을 먹기만 해도 이동을 하기만 해도 배출이 되는데 배출을 어떻게 0으로 만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출을 최대한 줄이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세계 각국에서는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고요. 세계 시장도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좀 더 저탄소 제품을 기업들이 만들어내도록 요구하고 있고 또 ESG라 그래서 투자 회사들은 니네가 환경을 고려하고 사회적 책임을 지고 투명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더 이상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나서고 있고 또 협력업체들은 어떤 대기업 또는 세계적인 기업이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혼자서 만들어내지 않거든요. 부품을 작은 기업들에서 다른 나라 기업들에서 수입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우리는 이미 재생에너지 100% 전력으로 우리 물건을 생산하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너희 기업이 우리한테 부품을 수출하려면 또는 납품하려면 니네도 재생에너지 100%로 써야 돼. 이런 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위기라 그랬을 때 이거는 위험과 기회가 결합된 말인데 위험만 봅니다. 근데 기회의 측면을 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기후 위기는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경고이자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너희들 지금처럼 살면 안 돼. 지속 가능할 수 없어. 그러면 새롭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양식과 산업 구조를 바꾼다면 지구와 상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산업적으로 우리가 달라져야 되고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그 방향을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어떤지 그 문제를 한번 고민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기 지금 세계자원연구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10가지 행동이라는 걸 이렇게 그러니까 10대 분야를 지금 이야기를 했고요. 전 세계 배출량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그래프가 왼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상자로 쳐둔 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기업이나 정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개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차량이 정말 필요하다면 전기차를 타야 되는 거고요. 전기차 이전에 저는 대중교통을 더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우리 개개인이 해야 돼요. 대중교통 시스템 아무리 있어도 우리가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어떤 식단으로 내 메뉴를 구성할까? 우리가 결정하는 거고요. 폐기물 배출량도 우리가 덜 배출하도록 노력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유엔 환경계획과 세계기상기구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10가지 제안한 게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들어보신 내용들입니다. 교통수단 바꾸고 아까 말씀드렸죠. 전력 사용량 줄이고 또 식단 바꾸고 되도록이면 이동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지역상품 우리가 푸드 마일리지라고 표현하는 식품의 이동거리가 짧은 거 대부분은 지산지소라고도 하고요. 신토불이라고도 하는데 우리 근처에서 생산된 거 그다음 우리가 좀 더 기후 친화적으로 살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4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내용은 이따가 패널 토론에서 또 다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패널 토크 순서로 앞서 강연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를 위해서 패널 2분을 모셨는데요. 2분 관객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온 xiangkun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고 서울시 다문화 이해 교육 강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요. 저는 심리학계 기반의 청년들이 좀 더 나답게 사는 것을 돕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스탠드랩 청년연구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나우순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특별히 한국인, 외국인 2분의 패널을 모셔봤는데요. 자, 먼저 일부 강연, 글로벌 사회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세계 시민성에 대해 토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순진 교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일부 강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굉장히 뭐라 그럴까 제가 몰랐던 사실들을 알게 돼서 놀랍기도 하고요. 강연 자체는 굉장히 친절하고 또 상세하게 잘 해주셔서 강연 자체가 좋았는데요. 우리나라가 내년부터 다인종 국가가 된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고요. 또 그 기준이 4%라는 것도 오늘 처음 알게 됐는데 주변에 이제 특히 농촌에 내려가면은 다른 그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많다는 걸 좀 느낀 적은 있었지만 다인종 국가로 같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다문화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고 동화나 배제주의를 쓰고 있고 특히 부처마다 입장이 다르다는 사실도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이제 우리나라가 다인종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게 제일 놀라웠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일리아 교수님께 좀 질문해보고 싶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더 맞는 정책을 세우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이나 혜택을 해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도 한국으로 와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이런 지원은 우리에게 되게 긍정적이지만 하지만 한국 분들에게는 자기 본인의 세금이 외국인 이민자들을 지원하는 것을 되게 부정적인 반응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먼저, 그러니까 이거는 간략하게 답부터 드리자면 교육을 많이 해야 하는 정답밖에 못 드린 것 같아요. 교육을 통해서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민자를 다른 그러니까 외부인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너무 큽니다. 이민자들은 우리나라에 오는 뭐 물론 사람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사람마다 사연이 다 다르겠지만 한국에 살려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한국에 살려고 하는 게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고 돈을 벌고 세금 내고 이러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을 배제하려면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어마어마한 손해로 돌아올 겁니다. 제가 거의 대부분 이제 이민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때 딱 하나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전 세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이민자를 많이 받는 나라 중에서 잘 안 된 나라를 지목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민자를 많이 받는 나라들은 다 잘 됐어요. 미국, 캐나다, 독일, 호주 다 잘 경제가 어마어마한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민자들은 당연히 어느 정도의 부정적인 면도 없지는 않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면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이익을 어떤 게 받을 수 있을지 그 사람들이 옴으로써 우리에게 도움을 뭘 줄 수 있는지 어떤 우리가 아직은 부족한 부분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지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에게 뭐 그 한국어 학원을 끊었다? 그거는 사실은 너무 미묘한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빅픽처를 큰 그림을 보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네, 역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조금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호준 씨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사실 저희 가족 중에도 국제 결혼을 하신 분이 있을 만큼 이 다문화 사회로 진입은 되게 저희 피부에 와닿는 그런 사회 현상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한국 사회가 포용력이 그만큼 있는가 하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노동법에 너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뉴스들을 자주 접하게 된다던가. 그래서 시안쿠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뭔가 복지 정책과 그런 지원 정책들이 확대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호준 씨는 이번에 강연을 듣고 궁금했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사회는 아직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듣게 되었던 강의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레아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세계 시민 교육이 좀 필요한 이유와 그리고 어떤 형태로 했을 때 우리한테 좀 더 적합하게 더 가까이 와닿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답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우리가 그 잡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사실들을 알려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부가 해야 하는 거고요. 또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뭐 대한민국의 언론의 문제에서 제가 따로 여기서 언급을 안 하겠지만 언론을 통해서 비춰주는 모습
또는 딱 이렇게 부각시키는 사례들 이런 게 매우 하나하나가 중요한데 아까도 제가 강의를 해드렸을 때 아마 보셨을지만 웬디 군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 또 한영민 케이스 같은 도 그렇고 또 그런 케이스들이 사실은 소문 케이스가 어마어마해요. 뭐 얼마 전에 뭐 해군의 베트남 출신 귀화자가 뭐 해군에 뭐 어느 정도의 직위에 올라갔다라는 뉴스도 있었고, 그러니까 숨은 영역에서 이런 저랑 같은 귀화자라든가 이민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조금씩 한국 사회에 훨씬 더 큰 기여를 하기 시작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게. 그래서 이런 삶을 언론을 통해서 보여주고 한국 분들에게 그건 알려줘야 하는 역할은 정부와 언론이 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대답까지 잘 들어봤는데요. 다문화 사회를 위해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주시는 우리 일리아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제 2부 강연에 대한 질문과 또 답변 시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패널 두 분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부 강연에 대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네, 저는 요즘에 뉴스에 너무 많은 기후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엘니뇨, 라니냐, 산불 뭐 그렇다 보니까 좀 무뎌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강연을 들으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나부터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해나가야 될 것들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으면서 듣게 되는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딱 그 마음을 오늘 제대로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안쿤 씨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기후 문제 때문에 생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결합되는 거 보고 더 많은 심각한 문제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이 공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일리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도 뭐 역시 재미있게 잘 들었고요. 뭐 요새는 정말 많이 논의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교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특별하게 공감되는 게 주변에 이런 정책이나 이런 개념을 실천하는 지인이나 친구들이 있으면 저도 그게 옮게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은 비전상회담에서 나오는 줄리안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엄청 이런 주제에 관심이 있고 뭐 자기가 일상에서 그 실천하려고 엄청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도 이 주제 뭐 뉴스를 통해서 접하긴 했지만 뭔가에 와닿진 않았다가 줄리안이랑 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저도 텀블러를 쓰게 되고 또 뭐 나갈 때는 뭐든 뭐 전기를 끄고 뭐 이런 식의 어느 정도의 제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실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부분이 너무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목소리 내기의 효과를 바로 이렇게 예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강연을 듣고 궁금했던 점이 있으실까요? 네. 저 강연을 들으면서 가장 크게 들었던 생각이 과연 청년을 비롯한 이 다음 세대들한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처한 이 기후 위기라는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서 뭔가 저희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이제 궁금했습니다. 제가 뭐 그 가능성의 크기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미래는 어떤 고정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피노자라는 사람이 지구가 망해도 오늘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것처럼 저는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위원회, 지금은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를 바뀌었는데 민간 초대 공동위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저를 만나면 많은 분들이 던졌던 질문이 뭐였냐면 2050 탄소중립 가능해요?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건 정말 가능한지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다. 더 이상 우리가 가능하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것인가? 어떻게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죠?
우리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요? 라고 질문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하지 않으면, 하기 싫으면, 외면하거나 회피하고 싶으면 핑계를 찾습니다. 이러저러한 이유로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떤 일을 정말 우리가 하고자 한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방법을 찾겠죠. 저는 방법을 찾아 나가야 되고, 그것은 가능하다고 많은 연구기관들에서 시나리오 작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의지와 실천인 거죠. 네, 가능성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 시안쿤 씨는 질문이 있으실까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런 심가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목소리를 내고 실천을 하면 변화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그걸 굉장히 껄끄러워하는 분들도 계시고 사이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쟤는 늘 나한테 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실천을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 스며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로 이기려 하는 것보다는 내가 몸소 실천하는 걸 계속해서 보여주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요즘에 기후 우울에 시달리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요. 너무 우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볼 때 어두운 면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의 측면만이 아니라 기회의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산업을 바꾼다면, 우리의 생활 양식을 바꾼다면 우리가 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은 저는 젊은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가졌던 직업이 여러분들 시대에도 그대로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새로운 직업 만들 수 있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혁신적인 그런 생각과 사고 또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문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는 사실 고통과 비용이 따릅니다. 어떤 일이든지 무난하게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조도 계속 유지하려는 관성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구조 산업활동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이 변화를 원할까요?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라는 그런 구호 속에서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것도 고민하게 되는데요. 함께 변화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실천 방법들을 함께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우리는 소비자거든요. 사실 기업이 배출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러면 기업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권한이 없느냐? 저는 있다고 봐요. 우리는 정치적으로는 시민이지만 경제활동에서는 소비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야기하는 게 정치 투표만 아니라 경제 투표, 화폐 투표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매일매일 현금과 카드를 가지고 물건을 삽니다. 서비스를 삽니다. 어떤 물건, 서비스를 우리가 구입할 건가? 우리가 결정할 수 있죠. 우리가 환경에 좀 더 영향을 덜 미치고 탄소를 덜 배출하고 조금이라도 폐기물을 덜 만들어내는 과다 포장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좀 더 재활용이 잘 되는 소재를 쓰고 이런 제품들을 구입해 준다면 그 제품이 시장에서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런 기업이 흥하게 되겠죠. 그게 바로 저는 화폐투표, 경제투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정말 너무 많습니다. 네, 오늘 정말 많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생각뿐만 아니라 실천까지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또다시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전 국민을 넘어 전 세계인의 관심사인 두 개의 주제에 대해서 너무 좋은 말씀해주신 두 분의 교수님께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강연을 듣고 또 직접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우리 패널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부터 얘기할게요. 네. 아무래도 한국 사회에서 되게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까 시야랑 시선이 굉장히 좁아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에서 이걸 약간 세계로 확장해서 이런 생각을 해보고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아요. 기후 변화도 그리고 다문화 관련해서도. 근데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약간 다시 능동적인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더 찾아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좋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두 교수님 그 강연을 듣고 여기 세계 시민하고 환경에 대해서 더 깊게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저도 교육을 나갈 때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 더 어떤 노력 아니면 준비를 필요할지 더 많이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습니다. 교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됐던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을 계기로 모두가 건강한 세계 시민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 역시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모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서울시민대학 세계시민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